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숫장수와 잉어 색시. 옛날에 숫장수 총각이 살았어요. 어느 날 강가를 지나는데 아이들 여럿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죠. 다가가서 보니까 잉어 한 마리를 잡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잉어가 눈물을 뚝뚝 흘리지 뭐예요. 그걸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얘들아, 그 잉어 나한테 팔아라 하고 말했지요. 그러고는 잉어를 강물에다 놓아주었답니다. 며칠 후 다시 강가를 지나는데 잉어를 놓아준 자리에서 거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커다란 거북이 쑥 솟아나지 않겠어요? 숫장수가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는데 거북이 숫장수한테 등을 척 내밀지 뭐예요? 그게 꼭 타라는 신용 같아서 숫장수는 저도 모르게 냉큼 올라탔답니다. 그러기가 무섭게 거북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숫장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도 다 있지요. 물속이 분명한데 이상하게도 눈앞이 훤하고 숨도 한결 가뿐하니 말이에요. 숫장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물속 구경이나 실컷 하면서 갔지요. 그렇게 한참 들어가니까 눈앞에 으리으리한 용궁이 서 있었어요. 용왕이 한다름에 달려나와 숫장수를 맞았답니다. 그러더니 웬 아리따운 여자가 강에 놓아주신 잉어가 바로 저예요 라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숫장수가 놓아준 잉어가 용왕의 딸이었던 거지요. 그날부터 숫장수는 용궁에서 잘 먹고 잘 지냈답니다. 하루는 용왕딸이 숫장수를 부르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거예요. 무엇을 갖고 싶냐고 하면 저 물동이를 달라고 하세요. 숫장수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지요. 과연 며칠 뒤에 용왕이 숫장수를 부르더니 용궁에서 가져가고 싶은 것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왕딸이 시킨 대로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저기 물동이를 갖고 싶어요 라고 말했지요. 귀한 물건들을 다 놔두고 말이에요. 숫장수는 물동이 하나만 달랑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머리맡에 두고 한숨 잘 잤지요. 다음 날 숫장수가 일어나 보니 옆자리에 누가 자고 있어. 이게 누군가 하고 쳐다보니까 용왕 딸이지 뭐예요? 숫장수는 깜짝 놀라 용왕 딸을 흔들어 깨웠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그랬더니 용왕 딸이 하는 말이 잉어를 변해 물동이 속에 숨어 있었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숫장수를 따라오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둘은 그날부터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또가 지나다가 용왕딸을 보았어요. 그렇게 고운 여자는 보다 보다 처음 봤지요. 이 집이 누구 집이냐? 하고 이웃집 주인에게 물으니까
숫장수 집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숫장수 따위가 고운 여자와 산다니까 사또가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득달같이 숫장수를 잡아들여서는 고운 아내를 얻은 걸 보니 너가 재주가 용하구나. 그 재주로 나와 내기를 해보자. 사또가 하는 말을 듣고 숫장수는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도 안 하겠다는 소리는 못하고 어떤 내기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바둑을 두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기면 금은 보화를 줄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네 아내를 내줘야 한다. 이러는 것이 아니겠어요? 숫장수가 걱정이 태산이었죠. 바둑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둑으로 사또를 이기겠어요. 집에 돌아와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죠. 용왕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파리가 앉는 자리에만 놓으세요. 그래서 그러기로 했지요. 드디어 바둑 두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숫장수가 바둑알 하나를 들긴 들었는데 어디다 놔야 할지 통 모르겠거든요. 그때 파리 한 마리가 바둑판 위를 맴돌아 숫장수는 용왕딸이 한 마리 생각나서 파리가 어디 앉나 보았다가 그 자리에 바둑알을 놓았답니다. 이렇게 파리가 앉으면 놓고 파리가 앉으면 놓고 그랬더니 숫장수가 이겼지 뭐예요. 사또는 분해서 길길이 날뛰더니 내기를 하나 더 하자고 그랬지요. 숫장수가 무슨 내기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말타기 내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갔다가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숫장수는 큰일 났어요. 말도 없이 어떻게 말타기 내기를 하나요? 용왕딸이 그 말을 듣고는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이 종이를 강물에 띄우면 용궁에 갈 수 있어요. 가서 아버지한테 말을 얻어오세요. 그러고는 한 가지 당부를 했어요. 가장 비리비리한 말을 골라오셔야 해요. 숫장수는 강으로 달려가서는 종이를 던지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숫장수가 고개를 빼고 쳐다보는데 지난번 그 거북이 쑥 솟아나지 뭐예요? 숫장수는 옳다구나 거북 등에 냉큼 올라탔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용궁에 다다랐는데 용왕이 말이란 말은 죄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숫장수는 그 중에서 가장 비리비리한 말을 골랐지요. 용왕딸이 일러준 대로 말이에요. 드디어 말타기 내기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사또가 탄 말은 날래고 기운차 보였지요. 숫장수는 꼼짝없이 졌구나 싶었죠. 그래도 해보지도 않고 물러설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비리비리한 말을 몰아 강둑에 척 하고 섰지요. 말이 풀쩍 뛰어올랐는데 날개가 달린 듯 가볍게 강을 건너지 뭐예요? 그걸 보고 사또는 허둥지둥 말을 몰다가 강물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숫장수가 또 내기에서 이겼지요. 사또는 골이 나서 내기를 또 하자고 했어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섬을 누가 먼저 다녀오는지 해보자. 이러는 거죠. 가난한 숫장수가 배 한 척을 어디서 구하나요? 이번에는 용왕딸도 어쩌지 못하겠구나 싶었지요. 그래도 용왕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얼른 강에 나가 보세요. 허름한 나룻배 한 척이 떠 있을 테니 그 배를 끌어다가 메어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숫장수가 강에 나가 보았더니 용왕딸이 말한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그 배를 끌어올렸지요. 마침내 배 타기 내기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사또가 탄 배에는 병사들이 가득 타고 있었지요. 병사들이 노를 저으니 배는 쓱쓱 앞으로 나아갔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다 한가운데까지 갔답니다. 숫장수는 허름한 나룻배를 타고 게다가 혼자 노를 저으니까 많이 못 나갔어요. 팔은 힘이 빠지고 어깨는 쑤셔대기 시작했지요. 숫장수는 속으로 이번엔 꼼짝없이 지는구나 싶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사또가 탄 배 주변에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파도는 점점 거세어지더니 이윽고 돌풍이 불고 소용돌이가 몰아쳤어요. 배는 단숨에 뒤집혀서 물속으로 처박히고 사또는 물에 빠져 허우적허우적 거렸죠. 그러고는 순식간에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가 버렸답니다. 그 뒤로 숫장수와 용왕딸은 아무 일 없이 잘 살았답니다. 둘이 오순도순 아들, 딸 낳고 바로 엊그제까지 잘 살았다고 하네요. 소나기의 유래. 아주 먼 옛날이었어요. 어떤 스님 한 분이 목탁을 두드리며 동량을 다녔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 보니 어느새 바랑이 쌀로 가득 찼지요. 허허, 이제는 절로 돌아가야겠군. 스님은 쌀이 든 바랑을 짊어지고 마을을 빠져나왔어요. 무더운 여름 한낮이라 땀이 줄줄 흘렀지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작은 언덕이 보였어요. 마침 그 언덕에 큰 나무 한 그루가 넓게 그늘을 들이우고 있지 뭐예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야겠구나. 거참 시원하다. 나무 관세음보살. 스님은 그늘에 바랑을 내려놓고 땀을 닦았어요. 스님이 쉬는 언덕에서 그리 멀지 않은 논에 농부가 일을 하고 있었죠. 논 주변의 풀밭에서는 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더위에 지쳤는지 소도 그만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질겅질겅 되새김질을 시작했어요. 여보시오, 농부 양반. 스님이 부르는 소리에 농부는 잠시 허리를 폈지요. 나를 불렀소. 왜 그러시오? 허허허, 더운데 여기 나와 좀 쉬었다 하시지요. 풀을 뜯던 소마저 앉아 쉬지 않소. 농부는 일손을 멈추고 스님이 쉬고 있는 나무 그늘로 왔어요. 스님과 농부는 나란히 앉아 바짝 말라가고 있는 들판을 바라보았지요. 곡식이 무럭무럭 자랄 때인데 비가 오지 않아서 큰일이군요.
날이 이렇게 가물어서야 원. 농부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들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자 스님이 입고 있던 장삼을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걱정 마시오. 해지기 전에 비가 내릴 테니. 그러자 농부는 스님과 하늘을 번갈아 쳐다보았지요. 스님은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농부는 스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농담이라니요.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러십니까? 허허, 두고 보시오. 곧 비가 올 겝니다. 스님과 농부는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우겨댔어요. 그럼 어디 누구 말이 맞는지 내기를 합시다. 농부가 큰 소리치며 말했어요. 그럽시다. 스님 말이 맞으면 제가 저 소를 드리지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기 때문에 농부는 도저히 비가 온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를 내기에 걸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가진 것이라곤 오늘 종일 동량한 쌀밖에 없으니 이 쌀을 드리기로 하지요. 좋습니다, 스님. 스님은 스님대로 오랜 경험으로 보아 곧 비가 올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하루 종일 힘들게 동량한 쌀을 내기에 걸었던 거예요. 농부는 다시 논으로 돌아가 일을 했어요. 쌀 한 마리 공짜로 생기겠는걸? 농부는 좋아서 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스님은 나무 밑에 누워 하늘을 쳐다보다가 시원한 그늘에서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구름 한 점 없이 맑던 하늘에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금방 장대 같은 빗줄기가 마구마구 쏟아지지 뭐예요? 와, 비가 오신다. 얼씨구 좋다. 비가 오신다. 농부는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논두렁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농부는 자기가 내기에서 졌다는 것도 잊어버렸나 봐요. 내기도 내기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 농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농부는 싱글벙글 웃으며 나무 밑으로 한다름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젖은 손으로 스님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스님, 참으로 용하십니다. 맑은 날에 갑자기 비가 올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농부는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입고 있는 옷을 만져보고 짐작한 것이지요. 옷을 만져보고 아셨다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 곳을 동냥하러 다니기 때문에 늘 옷이 땀에 젖어 있지요. 땀이 마르면서 소금기가 남는데 거기에 물기가 닿으면 눅눅해지거든요. 아까 장삼을 만져보니 몹시 눅눅하더군요. 공기 속에 물기가 많으니 곧 비가 올 것이라 생각했지요. 내기에 졌으니 이제 농부는 꼼짝없이 소를 내놓게 되었지요. 농부는 울상이 된 얼굴로 스님에게 소 고삐를 건넸어요. 스님, 약속대로 소를 드리겠습니다. 어서 몰고 가십시오.
허허, 고맙소이다. 스님은 소 고삐를 잡았지요. 어느새 빗줄기도 툭 그치고 하늘은 거짓말처럼 다시 새파랗게 맑아졌어요. 소를 잃은 농부는 몹시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섰지요. 그때 스님이 농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 소를 도로 드리겠소. 아니, 소를 도로 주시다니요. 우리야, 소가 아무 쓸모 없지만 농부님들에게는 소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소. 도로 드릴 테니 올해 농사를 잘 지으시오.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은 웃는 얼굴로 농부를 바라보다 바랑을 지고 훌쩍 떠났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여름날에 갑자기 쏟아지다 그치는 비를 소내기라고 했대요. 소를 걸고 내기를 했다고 해서 소내기라고 한 것이지요.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소내기는 소나기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방귀 며느리. 옛날 어느 집에서 아들을 장가드리려고 중매쟁이를 불러들였어요. 우리 집 며느리감 좀 알아봐 주게. 어떤 색시를 원하시나요? 부모님 잘 모시고 형제간에 정답게 지내며 살림솜씨 알뜰하고 얌전한 색시였으면 좋겠네. 중매쟁이가 며느리감을 고르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가 아주 참한 며느리감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중매쟁이는 신랑 집, 신부 집을 부지런히 들락거렸어요. 드디어 양쪽 집에서 결혼 날짜를 잡았답니다. 도라지꽃이 고운 꽃망울을 터뜨렸을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결혼식을 치렀지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새색시가 얌전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참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새신랑은 새색시가 자꾸자꾸 보고 싶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나무를 하러 갔다가도 논에 물을 대러 갔다가도 새색시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지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꽃같이 곱던 새색시 얼굴이 누르딩딩해지고 푸석푸석해지는 게 어디가 아픈 것 같았죠. 게다가 말수까지 줄어들어 신랑은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여보, 어디 아픈 게 아니오? 신랑은 걱정이 되어서 물었어요. 아프긴요. 신랑은 색시가 친정집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시아버지도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 물었어요. 얼굴색이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아무 걱정 말고 말해보거라.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부모 자식 사이에 부끄러운 게 다 뭐냐? 어서 말해보거라. 며느리는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방귀를 억지로 참다 보니 병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별일도 다 있다며 웃고 말았지요. 방귀를 못 뀌어서 병이 났단 말이냐? 그까지 방귀? 그럼 뀌면 되지 않느냐? 제 방귀는 너무 요란해서 함부로 못 낍니다.
아이고, 대체 얼마나 요란하다고 그러느냐. 사람이 날아가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허풍을 떠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가, 괜찮으니 어서 끼거라. 정말 끼어도 될까요? 허허, 괜찮대도. 그럼 아버님, 저 마루 기둥을 꽉 잡고 계세요. 드디어 며느리가 참고 참았던 방귀를 뿡 하고 끼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방귀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시아버지는 기둥을 안고 뱅글뱅글 돌고, 부엌에서 밥을 푸던 시어머니는 소뚜껑 꼭지를 쥐고 빙빙 돌고, 나무를 해서 문을 들어서던 신랑은 나물짐을 지고 하늘로 푹 솟았다가 뚝 떨어졌지 뭐예요. 한바탕 방귀를 끼고 나자 며느리의 얼굴색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방귀 소리에 놀란 식구들은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어요. 방귀 2번만 끼었다간 집이 무너지고 식구들 몸이 성할 것 같지 않구나. 우리 식구 제명대로 못 살겠다. 며느리가 방귀를 낄 때마다 소동이 일어날 텐데 정말 야단났지요. 저런 며느리 그냥 두었다가는 집안이 망하겠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신랑은 하늘로 솟았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정신을 못 차리고 멍청하게 앉아 있었죠. 아가, 내가 방귀를 낄 때마다 우리 식구 모두 놀라 넘어질 것이고, 너는 너대로 방귀를 마음대로 못 끼어서 힘들 것이니 아무래도 내가 친정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데려다 주려고 함께 길을 떠났어요. 한참 걸어가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어요. 잠시 길가에 앉아 쉬던 시아버지가 대추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빨갛게 익은 대추를 보고 혼잣말을 했지요. 저 대추 좀 먹었으면.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따드리지요. 아버님은 저쪽에 가 계십시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았어요. 며느리가 궁둥이를 하늘에 대고 방귀를 뿡 끼었어요. 그러자 대추가 우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주워주는 대추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더니 얘야, 네 방귀도 쓸 데가 있구나.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 잘 살았답니다.